서지은 씨, 지금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아들 상훈이도 알고 있습니까? 한남동 고급 빌라 1502호 거실이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70살 노인이 예비 며느리 앞에 서서 던진 한마디. 그 노인은 사실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올해 65, 30년 동안 작은 회사 하나를 중견기업으로 키워온 회장입니다. 평생 현장에서 발로 뛰며 살아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산도 모았지만 정작 제 손으로 키운 외아들 상훈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 하는지 그것만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 귀한 외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서지은, 아들 회사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얼굴은 곱고 말솜씨도 좋았지만 어쩐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극단적인 결심을 했어요.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하얗게 물들이고 허리를 굽히고 걸음을 늦춰서 70살 경비원 김만수가 되어 아들이 사는 한남동 빌라에 직접 취업하기로 말입니다. 2달 동안 저는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쓰레기 하나 대신 버려달라는 부탁에 쌩안이 돌아서던 그 뒷모습, 경비가 하는 일이 뭐냐며 전화기 너머로 쏘아붙이던 그 목소리, 그리고 아들이 출장 간 사이 그 집 현관문으로 낯선 남자가 드나드는 장면까지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끼어들어도 됐을까요? 65 먹은 아비가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2달을 버텨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을 그렇게 막아세운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중견기업 하나를 30년째 지키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예요. 35에 사무실 하나 얻어서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500명이 넘는 어엿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꼬박 30년이나 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제가 돈 좀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얼마를 가졌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작년 가을 어느 저녁이었어요.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아들 상훈이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상훈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제하던 펜을 내려놓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늦둥이로 얻은 하나뿐인 아들, 35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하던 녀석이 드디어 짝을 찾았다고 하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 축하한다. 상대는 어떤 사람이니? 제 회사 마케팅 팀장이에요. 이름은 서지은. 저보다 5살 어리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상훈이는 저와는 별개로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자기 힘으로 회사를 키워온 아이입니다.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겠다며 제 도움 한 푼 안 받고 홀로 서기를 하겠다고 나갔던 게 벌써 10년 전 일이지요. 그런 녀석이 이제 어엿한 대표가 되어 제 짝까지 찾았다니 아비로서 얼마나 대견하던지요. 그래, 어떻게 만났는데? 작년에 신제품 출시할 때 지은이가 밤새워가며 마케팅 전략을 짰거든요.
저도 개발팀이랑 밤을 새우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상훈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대충 상황이 그려졌어요. 일에 미쳐 사는 아들 곁에 같이 밤을 새워준 여자. 그럴 만도 하다 싶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래, 그런데 아들아.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일하면서 만난 사이라 서로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잖니? 연애를 오래 해본 것도 아니고 전화기 너머에서 상훈이가 살짝 언짢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데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요. 걱정 마세요.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아차 싶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요. 그래, 그렇겠지. 아버지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야. 언제 한번 만나보자. 집으로 데려오너라. 이번 주말 어떠세요? 지은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남 밤거리의 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뻐만 하면 될 텐데 30년을 사업하며 살아온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수많은 거래처 사장들, 수많은 임원 후보자들, 수많은 계약 상대들을 만나면서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생겼어요. 첫인상 하나로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짚어내는 감각. 그런데 그 감각이 아들의 결혼 상대 이야기를 들은 순간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가정부 아주머니께 평소보다 신경 써서 상을 차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를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어찌 마음이 편하겠어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 상훈이 뒤로 젊은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얼굴선이 또렷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차림이었지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식탁에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차려놓은 푸짐한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우 갈비찜, 전복 삼합, 잡채와 각종 나물, 며느리 될 아이 첫 인사 자리답게 정성껏 준비한 상이었지요. 어머, 아버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서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말솜씨는 정말 좋더군요. 학벌도 좋고 회사에서의 성과도 있고 집안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불편했어요. 상훈이를 볼 때는 사랑스럽다는 눈으로 미소 짓다가도 저와 눈이 마주치면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곤 했지요.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착각인가 싶어서 몇 번을 다시 봤지만 그 눈빛은 반복되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서지은이 갑자기 잔을 들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상훈이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저는 잠시 잔을 만지작거리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좀 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어요? 순간 서지은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상훈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충분히 알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지은이 상훈이보다 더 빠르게 미소를 회복했어요. 아버님 많이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로 정말 사랑한다는 걸 꼭 보여드릴게요. 그 미소가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 굳었던 얼굴은 분명 진짜였는데 지금 이 미소도 너무 자연스럽고 이 아이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걸까?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상훈이가 저 아이의 어떤 면을 보고 있는 걸까? 저 아이는 우리 상훈이의 어떤 면을 보고 있는 걸까? 혹시, 정말 혹시라도 우리 상훈이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상훈이 자기 회사도 잘 되고 있지만 제 재산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예요. 제가 이만큼 살아놓았다는 걸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되었다면 저 아이가 아들을 사랑하는 척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0년 사업하며 온 인간 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나요?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사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웃어주는 사람,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표정이 싹 바뀌는 사람, 저는 그런 얼굴들을 지긋지긋할 만큼 봐왔습니다. 며칠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어요. 상훈이한테 직접 물어볼까? 아니지. 사랑에 빠진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겠어요? 오히려 반발만 사겠지요. 흥신소를 시켜 뒷조사를 할까? 그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만약 서지은이 정말 좋은 아이라면 아들 얼굴을 다시 볼 면목이 없어질 텐데 한 사흘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새벽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면 되지 않는가? 아무도 모르는 얼굴로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어 저 아이의 진짜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봐버리면 되지 않는가?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서지은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30년을 함께 일해온 오랜 친구이자 우리 회사 전무인 오 전무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자네 나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잠시 회사를 비워야 할 것 같아. 오 전무의 눈이 커졌어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상훈이 결혼 문제 때문이야. 내가 직접 예비 며느리를 시험해 봐야겠어. 오 전무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없어. 저는 제 계획을 차근차근 오 전무에게 설명했어요.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하얗게 물들이고 경비원으로 변장해서 상훈이가 사는 한남동 빌라에 직접 취업하겠다고. 오 전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2달간의 위험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2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아픈 시간이 될 줄은. 오 전무를 회장실에서 내보낸 뒤 저는 먼저 상훈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게 가장 마음 무거운 일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회사 위기라는 가장 무거운 거짓말을요. 여보세요, 아버지. 그래, 상훈아, 아버지다.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역시 아들이더군요. 전화 목소리 하나로도 아비의 상태를 알아채는 아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준비해둔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아들아, 사실은 회사가 좀 큰 위기에 처했다. 네? 갑자기 무슨 위기요? 자세한 건 지금 말하기 어려워. 당분간 연락을 끊고 어디 조용한 곳에 내려가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상훈이가 당황한 숨소리를 내뱉었어요.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회사 자금이 필요하시면 제가 융통할 수 있어요. 이 녀석 봐라. 아버지 회사 걱정에 자기 회사 돈까지 내놓겠다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걱정 말고 결혼 준비나 잘해라. 그래도 아버지, 상훈아, 내 아버지, 아버지를 믿어주겠니? 당분간 연락이 안 되어도 아버지가 나쁜 일 당한 게 아니라 잘 극복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믿어주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훈이가 깊은 숨을 내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잘 해결하시고 돌아오세요.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사업하면서 수많은 협상 자리에서 포커페이스로 상대를 속여본 적은 있어도 하나뿐인 아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오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전무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 마쳐놨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지. 다음 날부터 저는 제 모습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염이었어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으니 제법 텁수룩하게 자라더군요. 평생 매일 아침 깨끗하게 면도해 오던 얼굴이 낯설게 변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은 머리였어요. 거울 앞에 앉아 빗도 되지 않은 채로 흐트러뜨렸습니다. 평생 단정하게 넘겨온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리는 게 얼마나 어색하던지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점점 낯설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저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혔습니다. 30년 회사를 키워온 자세는 어깨를 펴고 턱을 든 자세였는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어요. 걸음걸이도 바꿨습니다. 빠르고 자신감 있는 걸음을 느리고 무겁게 일부러 다리를 살짝 저는 듯이 발을 끌면서 걸어봤어요. 며칠을 연습하니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더군요. 오전무를 다시 불렀습니다. 오전무 어떤가? 내가 경비원처럼 보이나? 오전무가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회장님 정말 달라 보이십니다. 하지만 뭔가 아무래도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분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40대나 50대로 보여서요. 오전무 말이 맞았어요. 수염을 기르고 자세를 바꿨지만 얼굴 자체는 여전히 65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70세 노인 김만수가 되려면 더 늙어 보여야 했지요. 오전무는 특수 분장사를 회장실로 불러주었습니다. 분장사는 조용한 여성이었어요. 오전무가 이미 사정을 어느 정도 설명해 둔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우선 머리부터 손보겠습니다. 분장사는 제 머리카락을 새하얗게 염색했어요. 거울을 보니 검은 머리 사이사이에 있던 흰머리가 이제 전체가 되었습니다. 30년 늙은 것 같더군요. 다음은 얼굴이었어요. 분장사가 특수 분장 도구로
제 얼굴에 주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세 줄, 눈꼬리에 잔주름, 입가에 팔자주름. 1시간쯤 걸려서 분장이 완성되었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 저였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백발, 얼굴은 주름 가득, 어깨는 굽어 있고 눈빛은 지쳐 보였습니다. 30년 세월을 뛰어넘어 70세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됐나? 네, 회장님, 이제는 정말 70대 노인처럼 보이십니다. 오전무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낯선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앞으로 2달 동안 제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오전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회장님, 이 안에 준비하신 것들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가짜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김만수 70세, 주소는 지방의 어느 시골 마을. 이제 저는 박아무개 회장이 아닌 김만수 노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전무, 이제 어떻게 하지? 경비원 자리는 이미 한남동 그 빌라 관리소장님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신분증만 제출하면 바로 채용됩니다. 고맙네, 오전무. 회장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연세 있으신 분이 이런 무리를 하시는 게 걱정입니다. 내가 잘 해내겠네. 너무 걱정 말게. 며칠 동안 저는 경비원 업무를 미리 익혔어요. 오전무가 소개해준 다른 빌라의 관리소장 밑에서 경비 업무를 배웠습니다. CCTV 모니터를 어떻게 보는지, 주차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택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는 다 어색했어요. 평생 지시하는 자리에만 있던 사람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자리로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낯선 일인지 아세요? 만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네, 관리소장님. 저는 굽은 허리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오늘은 주차장 순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저는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사흘째부터는 제법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죠, 김만수 씨 잘하고 계세요. 관리소장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습니다. 30년 사업하며 수백억 계약을 따냈을 때보다 이 낯선 칭찬에 더 기뻐하고 있는 저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일주일간의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비원 유니폼을 입었어요. 푸른색 조끼에 회색 바지, 평생 맞춤 정장만 입던 사람이 이런 옷을 입는 것도 처음이었지요. 거울 앞에 서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김만수 70세, 한남동 고급 빌라 경비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지요. 빌라 정문에 도착하자 관리소장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아, 김만수 씨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일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창문 밖으로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빌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 아들 상훈이도 있고 그 예비 며느리 서지은도 있었지요. 이제 시작이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이틀째도, 사흘째도 상훈이 차가 몇 번 지나가는 걸 봤지만 멀리서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저는 정문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언제 이렇게 먼지가 쌓인 거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서지은이었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시험대에 오를 순간이 왔구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 이대로 놓칠 순 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굽히고 힘겨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아가씨. 서지은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네. 이 늙은이가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요.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이 쓰레기 좀 저기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안 되겠소? 바로 앞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20걸음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거리였어요. 서지은은 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 짜증이 서리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 지금 짐이 많아서요.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세요. 그러고는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 정도 부탁도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아가씨 제발이요. 금방 끝나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만 서지은이 마지못해 걸음을 멈췄어요.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아, 정말 알겠어요. 어디 버리면 돼요? 저기 쓰레기통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서지은은 마지못해 제가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휴, 냄새 나네요. 그녀가 얼굴을 확 찌푸리며 말했어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했습니다. 서지은은 빠른 걸음으로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쓰레기를 던지듯 버리고 돌아온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됐죠. 이제 그만 가보세요. 그 말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상훈이의 아내가 된다니. 정말 이런 사람이. 하지만 저는 끝까지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니 참 보기 좋소. 서지은은 제 말에 대꾸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명품 쇼핑백을 다시 양손에 챙겨 들고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불편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상훈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란 말이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첫날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번의 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2달이 남아 있었어요. 그 2달 동안 저는 서지은의 진짜 얼굴을 얼마든지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경비실에 앉아 CCTV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낯익은 차가 들어오더군요. 상훈이의 검은색 외제차였어요.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CCTV에 잡힌 아들의 모습을 보니 살짝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내 아들, 저 녀석이 저기 있구나. 곧이어 서지은이 나와서 상훈이를 맞이했습니다. 낮에 저에게 보였던 그 짜증 어린 얼굴은 어디로 갔는지 환하게 웃으며 상훈이의 팔짱을 끼더군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CCTV 화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지요. 그 미소 뒤에 어떤 얼굴이 숨어 있는지 그날 오후에 이미 봤으니까요. 앞으로 2달, 저는 그 얼굴을 몇 번이나 더 보게 될까요? 경비원 김만수로 살아간 지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일상이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관리소장님과도 친해졌고 다른 경비원 동료들과도 가끔 커피를 나눠 마시는 사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서지은과 마주칠 때마다 저는 매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쓰레기 사건 이후로도 그 아이는 여러 번 저를 보았지만 단 한 번도 먼저 인사한 적이 없었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는 아예 고개를 반대로 돌리고 걸어갔지요. 마치 저 같은 늙은이는 그 아이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자마자 저는 관리소장님과 함께 빌라 앞 제설 작업을 시작했어요. 빗자루와 삽으로 빌라 정문 앞에 눈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연기를 위해서라도 더 힘든 척해야 했어요. 30년 동안 사무실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새벽부터 삽질을 하고 있으니 실제로도 무리이긴 했지요. 8시쯤 되었을까요? 빌라에서 서지은이 나왔습니다. 명품 코트에 부츠를 신고 바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바닥이 아직 미끄러웠기 때문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세요. 바닥이 아직 미끄럽습니다. 서지은은 제 말을 못 들은 척 그대로 걸어갔어요. 그러다 정말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저는 급히 달려가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간신히 부축했지요.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서지은은 제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면서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넘어지지 말라고 붙잡아 준 것뿐인데 그녀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지은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가서 그 앞에서 일부러 넘어졌어요. 마침 서지은이 차에 타려고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요. 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를 붙잡고 아이고 아이고 신음소리를 내면서요. 서지은이 차에서 내려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와주려나? 아니면 최소한 119라도 불러주려나? 하지만 서지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길 막지 말고 비키세요. 그러고는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주차장 바닥의 차가움이 등을 통해 온몸에 퍼졌지요. 그 차가움보다도 더 시린 게 가슴 안쪽이었습니다. 상훈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빌라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상훈이와 서지은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는 척했지만 곁눈질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상훈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주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런 말들을 건네고 있었지요. 그러다 저에게도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추운 날 고생 많으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상훈이의 따뜻한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개를 살짝 들어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30년 전 갓난쟁이로 안겨있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구나. 목이 메어서
간신히 대답을 짜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젊은 양반도 감기 조심하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상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하지만 서지은은 달랐습니다.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상훈이 팔에 팔짱을 낀 채 주변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이웃들의 인사에도 제 존재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훈이는 분명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지은은 과연 저 아이와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경비실에서 평소처럼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입니다. 아저씨, 저 1502호 사는 사람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서지은이었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창밖으로 이불을 널다가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좀 가져다 주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불을 가져다 달라고요? 경비 업무에 어디에도 그런 일은 없는데 죄송하지만 경비는 그런 일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가져가시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죠. 제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그러자 서지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경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월급 받아 처먹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이런 무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30년 회장 자리에 앉아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말투를 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 저는 70세 경비원 김만수였어요. 아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경비도 엄연한 직업이고 저희에게도 정해진 업무가 있어요. 경비 업무? 뭐 대단한 업무라도 있나요? 그냥 앉아서 CCTV나 보고 있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아까 낮에 저에게 웃어준 그 아이가 맞나? 상훈이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하던 아이가 전화기 너머에서는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네요. 아가씨, 저희 경비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도 그중 하나예요. 됐고요. 그냥 이불 좀 가져다 주세요. 그것도 못해요? 서지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정 필요하시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죠. 뭐예요? 이불 하나 못 가져다 주나요? 정말 쓸모없네요. 서지은은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쓸모없네요. 정말 쓸모없네요.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30년 사업하며 회사를 500명 규모로 키워온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쓸모없는 노인이 되어 전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상훈이의 아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상훈이에게 알려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알린단 말입니까? 제가 변장한 경비원이라는 걸 지금 밝힐 순 없었어요. 결국 저는 오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무 나야.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상훈이한테 연락해서 서지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라고 해. 회사 뒷조사도 좀 부탁하고. 네,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 일단 그렇게 부탁하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걸까요? 아들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상훈이는 3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갔어요. 저는 그 사실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향하는 상훈이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광경이 화면에 잡혔어요. 서지은이 낯선 남자와 함께 빌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 남자가 누구지? 혹시 친구일까? 아니면 친척일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 서로에게 몸을 기울이는 각도, 단순한 친구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경비실을 나와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물론 들키지 않게 멀리서 조심조심요. 두 사람은 상훈이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502호. 제 아들이 사는 그 집으로 서지은이 낯선 남자를 데리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동안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의 소화전 옆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약 2시간 후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은과 그 남자가 함께 나왔어요. 그 광경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친밀한 듯 팔짱을 끼고 있었고 서지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상훈이와 함께 있을 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두 사람은 제 존재도 모른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CCTV로 확인해 보니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정문으로 나가더군요. 정문 앞에서 남자가 서지은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자 그녀가 까르르 웃었어요. 저는 경비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훈이에게 지금 당장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광경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상훈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너질까.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주의 깊게 서지은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훈이가 야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남자가 빌라에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되었어요. 때로는 늦은 밤에 들어와 새벽에 나가기도 했지요. 한 번은 지하 주차장 CCTV로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서지은은 상훈이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활기차고 정열적이고 사랑에 빠진 얼굴이었지요. 매번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상훈이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날 저는 서지은에게 직접 말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그녀가 그 남자와 헤어지고 빌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가씨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지은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예요? 또 뭐 도와달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상훈 씨에 대해서 말인데요. 서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요? 상훈 씨가 왜요? 아가씨 상훈 씨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제 질문에 서지은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아저씨가 상관할 일인가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서지은은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대로 둘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순 없다고요. 내일 상훈이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린단 말입니까? 제가 변장한 아버지라고 바로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경비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상훈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나. 내일 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지난 2달이 영화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수염을 붙이던 첫날 새벽, 거울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연습을 몇 번이고 반복하던 그 모습, 경비실 낡은 의자에 앉아 식은 커피를 홀짝이던 오후, 그리고 서지은이 낯선 남자와 함께 차 안에서 웃던 그 장면까지 이제는 정말 끝내야 했습니다. 2달 동안 참고 참았던 것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자꾸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일 아침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훈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비를 원망할까? 아니면 나를 이해해 줄까?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어 정장을 꺼냈어요. 2달 만에 꺼내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어깨에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셔츠를 다리고 넥타이를 매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붙였다 뗐다 하던 수염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2달 동안 매일같이 붙였다 뗐다 한 탓에 살같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염색약을 다시 발랐어요. 하얗게 물들였던 머리를 원래의 검은색으로 되돌리는 데는 꼬박 2시간이 걸렸습니다. 염색약이 마르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10년 전에 먼저 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큰일 하나 하려고 하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말리셨을까 아니면 응원하셨을까? 영정 속 아내는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 다시 65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완전히 잊고 지냈던 제 진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원 김만수의 얼굴이 어느새 저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아침 8시, 저는 오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무, 오늘 오전에 한남동 빌라로 좀 와주게. 회장님, 드디어 결심하셨습니까? 그래, 이제 끝내야지. 그리고 오전무, 상훈이 회사로 좀 가서 빌라로 데려와 주게. 회사 급한 일이 있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기 너머로 오전무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친구도 2달 내내 저만큼이나 마음을 졸였을 겁니다. 9시 반, 저는 한남동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2달 동안 매일같이 드나들던 곳인데 오늘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문 앞에 서니
같이 근무했던 박 반장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손님? 박 반장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2달 동안 함께 근무했던 김만수가 갑자기 정장 차림의 회장이 되어 나타났으니까요. 1502호 방문객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5층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1502호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2달 전 이 초인종을 처음 누를 때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노인이었는데 오늘은 회장 정장을 입은 아버지로 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린 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서지은이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2달 동안 매일 마주쳤던 그 노인이 갑자기 젊어져서 나타났으니까요. 누구세요? 서지은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서지은 씨, 저 모르시겠습니까? 그 목소리에 서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2달 동안 매일같이 들었던 목소리, 쓰레기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던 그 경비원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설마. 서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비원 김만수입니다. 서지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서지은은 소파에 앉으면서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2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서지은 씨의 모든 모습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서지은 씨, 지금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아들 상훈이도 알고 있습니까? 서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저는 상훈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2달 동안 경비원으로 위장해서 서지은 씨를 지켜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 하는지 아비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으니까요. 서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눈길에 미끄러졌을 때, 쓰레기 하나 갖다 달라고 부탁했을 때, 경비원이 하는 일이 뭐냐고 전화기 너머로 쏘아붙였을 때, 그 늙은이 쓸모없다고 했을 때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밤 1층 주차장에서 검은색 세단을 탄 남자와 차 안에서 함께 있던 그 장면도 저는 봤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상훈 씨한테는. 서지은이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2달 전 저희 집에서 결혼 승낙을 받아내려고 방긋 웃던 그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한테 사과할 게 아닙니다. 상훈이한테 하세요. 곧 이리로 올 겁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버지, 상훈이었습니다. 오전무가 회사에서 붙잡아 데려온 거죠. 아들은 무릎을 꿇은 서지은과 정장 차림의 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지은이 왜 그러고 있어? 상훈아, 앉아라. 아비가 할 얘기가 있다. 저는 상훈이를 소파에 앉히고 2달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경비원으로 위장한 것부터 서지은의 무례했던 순간들, 그리고 낯선 남자와의 만남까지. 이야기가 끝났을 때 상훈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지은 씨 사실이야? 서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사실이냐고 물었잖아. 상훈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상훈 씨 미안해요. 제가 나가줘 지금 당장. 상훈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단호했어요. 서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거실에는 저와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상훈이는 소파에 앉은 채로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바라봤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그래, 왜 그러셨어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신 겁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상훈아, 아비가 잘못했다면 잘못했겠지. 하지만 아비는 너를 못 믿은 게 아니야. 지은 씨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그게 그거잖아요. 아버지, 저 마흔이에요. 제 사람은 제가 알아서 볼 수 있어요. 그래 알아, 아비도 안다. 하지만 상훈아, 너는 아비한테 그저 아들이 아니야. 너희 어머니가 나에게 남기고 간 단 하나뿐인 사람이란다. 상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비가 지나쳤다면 용서해라.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상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 거실에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조용히 그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2달 동안 참았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일주일,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2달 동안 매일 마주쳤던 아들인데 이제는 얼굴 한번 볼 수 없다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대로 일어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지나쳤나?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볼걸. 아버지라는 이유로 아들 인생에 이렇게까지 끼어들어도 됐을까? 밤이면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영정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상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소주 2병과 마른 안주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한잔 하시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2달 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어요. 그 어깨가 그렇게 넓은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자는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였어요. 상훈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결혼을 자꾸 재촉했어요. 왜 그렇게 급하냐고 물어도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회사 지분에 대해 자꾸 물어봤어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회사 지분은 언제 물려받는지. 상훈이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했던 거예요. 상훈아, 사람 보는 눈은 누구든 흐려질 수 있단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래, 2달 동안 경비원 하시느라 힘드셨죠? 그 나이에 새벽마다 출근하시고 눈길에 미끄러지시고 상훈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아비가 힘든 게 무슨 대수냐. 너 하나 지킬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날 밤 우리 부자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훈이 옆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수아. 회사에서 하는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입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였는데 상훈이가 그곳에서 처음 봤다고 하더군요. 지난주에 저희 집으로 처음 인사를 왔어요. 수수한 원피스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2손을 모아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아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어찌나 곱던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데 수아가 나물 반찬을 유난히 잘 먹더군요. 수아 씨는 나물을 잘 먹네요.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반찬이 아직도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위장하지 않았어요. 경비원 김만수는 이제 옷장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에요.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저는 그 2달을 떠올립니다. 수염을 붙이고 허리를 굽히던 노인,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던 그 뒷모습, 경비실 창문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 늙은 아비의 눈빛까지.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그 2달이 지나고서야 알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아버지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 물어봐 주세요. 내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아들의 무언가를 사랑하는지 그 답을 아는 사람은 결국 아버지뿐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